제가 거수경례라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6년 제대하고 처음으로 국회에서 지금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거수경례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전방 철책 부대를 가서 24시간 병사들과 먹고 자고 입고 씻고 배설하고 경계 근무를 하고 취침을 같이 하고 사단장에서부터 2등병까지 다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정말 저는 그 휴대 장비를 포함해서 전투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핵을 제외하고 어떤 전쟁을 해도 우리 병사들이 이기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거수경례를 하는 의미는 이런 병사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사기 올리는 박수를 좀 한번 유도하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국방장관서부터 국방장관도 지금 사드에 그냥 하도 혼나가지고 지금 기가 다 빠져 있습니다. 또 거기에 핵이 덮쳤습니다. 우리 국방장관에서부터 2등병까지 우리 큰 박수로 사기를 좀 올려주십시다. 부탁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이건 아마 의장님께서도 뭐라고 안 할 것입니다. 저한테 박수 치는 게 아니고 현재 전후방 각지에서 고생하는 장병 여러분들 친 거기 때문에 아주 결의안도 아니지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국민의당 김종로 의원입니다. 저는 35년간 안보 현장에서 오로지 국가와 민족만을 위해서 청춘을 바쳐서 군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안보 상황이 왜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누가 이렇게 나라를 이끌었는지 정말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시면서 믿고 따라준 국민들께 미안해할 줄 모르고 사과할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고 죄를 짓고도 지우식이 없는 역대 정권의 지도층 모두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의사당 내 계시는 우리 모두도 국민들에게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국민들께 속지 않은 참담한 심정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청와대에 대한 요즘 시중에 회자되는 얘기 혹시 내시와 선비, 적자 생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은 바른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확산시키고 나눠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총리님 보면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선비 중에 선비 스타일인데요. 선비 스타일은 정말 올곧고 정의롭고 자기의 주관이 확실하게 서서 건의도 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청와대 들어가시면 좀 달라지십니까? 그래서 제가 SC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SC. 뭘 말씀하시는 건지 약자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교과 한번 보시죠. 잠깐만 보시죠. 전략적 소통이라는 그런 표현의 약자로 지금 쓰신 걸로 생각합니다. 전략적 소통을 모르셨군요. 워낙 바쁘셔서 이런 책을 못 읽으신 것 같은데 요거는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들이 전쟁을 치룬 후에 압도적인 전력으로 아주 완승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쟁 후에 평정작전에 들어가서 완전히 고전을 하고 아주 고전의 고전을 거듭해서 거기서 왜 고전을 하는가를 분석한 결과 주민들 관리를 잘못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실정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요소가 소통이 안 돼서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번 사드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한번 보세요. 국정 전반에 걸친 난맥상이 다 드러나는 민낯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드를 뭐라고 지금 요즘 시중에서 하시는 거 아십니까? 정책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정책이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새드라고 합니다. 새드. 영어로 새드. 국민들이 슬프답니다. 의원님, 그 국민들의 여러 반응들이 있다는 점도 같이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드를 결정하시고 나서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대략적으로 리스크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 계산해 리스크를- 보셨습니까? 경제적인 리스크, 외에 또 외교적인 리스크는 뭐 제외하고라도 대략적으로 뭐 추산도 안 해보셨습니까? 예, 뭐 그런 것은 경제부처에서 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고, 또 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연구기관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는데 구체적인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렵겠죠.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추산은 해봤어야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사드 1개 포대를 설치하는데 1.5 내지 2조 걸립니다. 2조 원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바로 ER이라는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무기가 나와요. 1년 만에 진부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1개 포대를 갖다 놓고 한강 이남 방어가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죠? 그렇죠? 뭐라고 지금 질문하셨습니까? 사드 1개 포대를 갖다 설치하면 한강 이남 남한 지역을 다 방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방어에 많은 도움이 된다. 여러 가지 전략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쨌든. 종합해서 네. 대응할 때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1개 포대가 그런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 3개 포대만 갖다 놓으면 완전히 도배까지 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드를 비롯한 방어 전략들을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면 방어의 효용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사드 한 개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북 억제 전략이 사드 하나만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물음에 대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리스크가 수십조 원 될 거라고요. 그런 국정 운영을 왜 합니까? 저도 군인 출신이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설치하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런데 사드 한 개 포대 갖다 놓는다고 해서 전혀 효용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국방부와 보고 듣고 토의한 바로는 사드의 효용성이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많은 효용성이 있다. 이런 보고를 들었고 저도 그렇게 여러 자료를 통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뭐 그 시작에서 끝까지 엄청난 문제를 이번에 노출시켰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빨리 지금 김천이 더 슈퍼 최적지라고 그러는 더 문제가 많습니다. 종교 갈등까지 들어가요. 대손진리교, 뭐 천주교, 원불교까지 다 부근에 성지들이 있고 김천 시민이 더 많습니다. 성주보다. 글쎄요. 롯데 골프장 한다니까 중국에서 지금 불매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 떠나서 빨리 이거를 국회로 보내세요. 국회로 보내서 핵이 몇 배 더 복잡합니다. 이거 빨리 끝내세요. 더 이상 국력 소모하시지 말고 선거 때 대통령께서 공약을 해도 대통령 되시고 나서 상황이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지면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거 국가와 민족 앞에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총리님이 되셔야죠. 그런 걸 건의를 안 하실 겁니까? 의원님 군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전략 무기를 배치함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한미 방위 조약에 의해서 그 조약을 국회에서 동의를 받았죠. 그리고 여러 무기 체계를 배치할 때는 그
그 한미 방위 조약의 체계 하에서 그렇게 안위를 지키기 위한 조치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빨리 국회를 보내줘서 이거 언제까지 갈지 이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벌써 위치를 바꿈으로써 한 3, 4개월 늦어집니다. 그러면 내년 말까지 하시겠다는 계획이 또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죠. 졸속으로 하실 겁니까? 예? 조속히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특별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총리께서 잘 판단하세요. 이건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핵화가 몇 년도에 됐습니까? 비핵화 선언이. 북한하고 비핵화 선언 언제 했습니까? 어느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나라 비핵화 말이죠. 선언, 예. 그 연도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에 하되 예, 오래된 저희 정부의 기본 정책입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보십니까? 안 가졌다고 보십니까? 여러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핵을 만들 수 있는 아니, 보도가 문제가 아니고 총리님은 정확한 정보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보도는 정확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등의 그 용량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핵무기를 만들어서 발사를 하기 위한 그런 발사체를 또 소량화 작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발사체까지 만들어서 얼마 전에 또 시험 발사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다.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엄중한 그런 자세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비핵화를 저희만 모범적으로 지켜야 되는지 그 비핵화가 현재 유효합니까? 선언이? 기본적으로 정부는 한반도에서는 비핵화가 지켜져야 되고 핵 없는 한반도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특별히 한미 동맹에 의한 그런 방위 체계를 확실하게 체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대가 없는 선호로 해서 저희만 지금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핵무장을 하자는 말씀입니까? 핵무장 하자는 게 아니고 예. 상대가 핵을 지금 가졌다고 실치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비핵화라는 게 우리 지금 선언이 맞느냐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반도에서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상호 방위 조약 있죠? 미국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물었죠. 예. 그거 재검토할 의향 없으시냐고. 그거 63년 전에 53년도에 맺어진 조약이 미국 가서 저희가 사정해서 맺어진 조약인데 과연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조약이 아닌지 역사적으로 모든 조약과 협정은 강대국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해보라고 그래서 외교부에서 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셨는데 요거 이번에 검토를 안 하셨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셨는데 이번에 이 군에서는 이 작전 반응 시간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번 핵 문제는 더 그래요. 그러면 자동 개입 단서 조항을 넣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지는 그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관계부처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너무 격하게 지금 상황이 그래서 격하게 말씀드리는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장관. 장관님, 사드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제 1년 선배지만 얼굴이 늙어 보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네. 우리 의원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도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 황교안 총리님하고 장관 중에서는 한민구 장관님밖에 기억이 없어요. 저는 참 건강이 걱정되고 이것 때문에 다른 국방문을 못 올까 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 핵 문제, 이거 정말로 참 한심한 문제가 많은데요. 군인 제 선배 입장에서 아마 한 장관님도 지금 이 핵 문제 때문에 제가 선배, 후배 할 것 없이 상당 숫자를 전화해보고 전화도 받고 전문가들도 수없이 지금 하고 연구를 하고 나왔는데 이 핵 문제 때문에 특히 군 선배들, 장군분들께서 아마 한 장관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전부 핵무장을 하자는 거예요. 한 장관님 얼마나 괴롭습니까? 비핵화해서 지금 정부의 시책을 따라가려면 괴롭죠. 어떻습니까? 이 총리께서도 앞서서 한 두어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그 국방장관으로서 핵무장 또는 전투력 재배치와 같은 그러한 논의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정부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 군은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의 가용 능력 그리고 우리의 동맹인 미국의 가용 능력을 총합해서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개념으로 거기에 억제 및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그러한 대책으로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 전략 개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셔도 좋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보복 계획 있지 않습니까? 응징보복? 예. 그거 정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을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국민들이 지금은 속된 말로 뻥친다고 그래요.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또 그리고 국방부에서 그렇게 함부로 의지나 역량과 태세가 갖춰지지 않은 일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글쎄요, 분명한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군 출신으로서 그 문제는 정말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기준 하에서 그 징후로 판단할 것이며 그 징후를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누구한테 건의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 건지, 그거 전작권하고 연결돼가지고 이미 핵은 절대 무기입니다. 한방 선제 공격을 받으면 끝이에요. 응징보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핵에 대한 기본은 예. 억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용 수단을 총합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또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에 국가적 목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제한돼서 물어볼 게 핵심적인 게 있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모병제 요즘 얘기하고 있는데 98년 이후에 대선 때만 되면 이게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정말 이제 군 출신도 안타깝습니다. 모병제 일이 끝나고 나면 또 군 복무단축 얘기할 겁니다. 또 사병들 봉급 올려달라고 할 겁니다. 장관께서 이번에 그런 문제가 대선 때 나오면 확실하게 주관을 가지고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짐을 제가 받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좀 예, 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어떠한 병력을 충원하는 방법을 가질 것인가는 그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위협과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의 규모를 우선 정하고 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전 세계 유엔의 192개국 중에서 모병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한 53%, 징병제는 한 47% 정도 됩니다. 적의 위협이 크거나 그런 나라들은 대개 징병제를 택하고
적의 위협이 없는 나라들은 모병제를 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병제를 할 거냐 징병제를 할 거냐를 논의하려면 제1차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북한의 120만 병력 규모에 대해서 한국군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에 대한 전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모병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거는 이 본말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최소한 50만 정도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병제 논의를 하실 때는 우선 그 문제를 우선 정하시고 그다음에 충원을 모병으로 할 거냐 징병으로 할 거냐, 모병으로 한다면 우리의 경제력이나 국민 여러 가지 문화나 의식 풍토에서 가능할 거냐 하는 것들을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소상하게 아까 에스씨 보셨죠? 예. 전략적 소통. 국민들하고 소통으로 컨센서스를 이루세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래서 대개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 답변을 드리면 유럽의 여러 나라들 모병제를 많이 합니다.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유럽은 적이 없습니다. 냉전 이후에. 군사력 규모가 전부 20만 또는 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간부가 한 반쯤 되는 것이니까 나머지 한 50%의 사병들은 모병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한 50만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그 병사들을 다 모병에 의해서 충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3, 4일 동안 시리즈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 10명 중 1명이 군면제 받습니다. 그 아들까지 포함 92명이 받고요. 지금 현역도 오늘 새벽부터 Y10에 나갔을 겁니다. 이 고위층 자제분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지를 실천해야 될 분들이 꽃보직, 소위 꽃보직, 꿀보직에 다수가 배치되어 있어요. 아마 장관님 잘 모르실 텐데 이거 제대로 한번 추출해 보세요. 아마 그 통계를 모르실 텐데 제가 이 현역 거는 저만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뭐 저는 당연히 그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시는 우리나라 각계에 계시는 분들의 자제들이 좀 더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이 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반드시 바로잡아 나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병무청과 국방부하고자 해서 입법이라도 해서 철저하게 뿌리를 뽑겠습니다. 장관님 도와주시고. 네, 뭐 저희 노력해 나갈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흑수저 부모님들이 서로 못 살게다 전국에서 전화가 와요. 한 3, 4일 그거 나가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감상이나 뭐 무슨 상식으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부터 정말 실천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절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절대무기의 개념과 의미를 뼈속 깊이 느껴야 합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국가의 안위가 걸린 국가 전망, 생존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권위가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준 권위 있는 그냥 대통령이 아닌 우리 대통령이길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 국회로 보내서 조속히 처리하고 국가의 존망이 걸린 핵 문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참모님들 도움을 받고 청와대 회동 시 건의받으셨던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시고 박지원 대표께서 건의드린 당정청 안보협의체를 수용하셔야 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똥돌 뭉치면 사드와 핵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통령님이 변합니다.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리더십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과 함께하지 않는 안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중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미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